제 이름은 박찬숙, 올해 70하고도 둘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억척스럽다고들 했어요. 온양온천역 앞에서 30년 넘게 돼지국밥집을 했으니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뜨거운 김과 씨름하며 평생을 보냈죠. 그런 제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건물을 고향 아산 땅에 올리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하나로 고된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평생의 꿈이 눈앞에 섰습니다. 옅은 아이보리색 대리석으로 마감한 3층짜리 건물이었죠. 1층은 세를 줘 노후 자금으로 쓰고 2층은 제가 살고 3층은 하나뿐인 아들 민철이 내외에게 살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에 제 이름 석자가 박히던 날 저는 국밥집 구석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지독했던 젊은 날과 맞바꾼 결과물이었으니까요. 특히 아들 내외가 살 3층에는 가장 큰 공을 들였습니다. 착한 아들 민철이와 훤칠하고 똑 부러져 보이는 며느리 서희가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미고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두 팔 벌려 좋아하리라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생각에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죠. 드디어 집이 완공되고 입주 청소까지 깨끗하게 마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현관에 들어서며 민철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아이고 고생은 무슨. 어서 올라가 보자. 너희 집이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는데 저는 신이 나서 아이들을 이끌고 3층으로 향했습니다. 3층 현관문을 열자 환한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거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우와 어머니, 여기 정말 우리가 살아도 되는 곳이에요? 모델하우스보다 더 좋은데요? 아들 민철이는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리고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주방 좀 봐. 거실도 엄청 넓고. 서희야, 이리 와봐. 장난 아니다.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서희의 반응은 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호들갑에도 그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집안을 훑어볼 뿐이었어요. 서희야, 집 마음에 드니? 저기 주방에 내가 갖고 싶다던 식기세척기도 넣어뒀다. 제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주방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군요. 아, 내 짧은 대답과 함께 주방으로 걸어간 며느리는 싱크대와 수납장을 툭툭 만져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생각보다 주방이 좀 좁네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좁다니요.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주방보다 넓게 뺐는데 말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쓰기엔 충분할 게다. 저기 안방도 한번 보렴. 붙박이장도 아주 크게 잘 나왔어. 제 말에 며느리는 안방으로 건너가 붙박이장을 열어보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은문 색깔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요즘엔 이런 나무 무늬는 잘 안 쓰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마움이나 기쁨의 기색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마치 백화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살펴보는 손님 같은 표정이었죠. 옆에서 제 눈치를 살피던 아들 민철이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야, 서희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써서 해주신 건데. 색깔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지. 아들의 타박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알았어요 하고 작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보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피곤해서 그럴 거야. 낯선 환경이라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렇겠지.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였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이 완벽한 날에 사소한 감정으로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시원하고 좋네.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제가 일부러 화제를 돌리자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앞에 저 빌라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시야를 딱 가리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폈고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창밖만 쳐다봤어요. 수억 원짜리 집을 공짜로 안겨주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라는 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평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집은 그저 좀 괜찮긴 한데 100% 마음에 들지는 않는 공짜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가장 기쁜 날, 제 마음 한구석에는 차갑고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앞으로 제 집 전체를 뒤덮게 될 거라는 사실은 그때의 저는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냥 모든 게 제 기우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알쏭달쏭한 태도로 마음에 작은 생채기가 난 채로 아들 내외의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새 식구를 맞는 어미의 마음으로 두 팔을 걷어붙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씩 건네고 혹여나 가구에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매의 눈으로 현장을 지휘했죠. 며느리는 뭐가 그리 고귀한지 이사하는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3층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그 모습이 영 마뜩잖았지만 그래, 저것도 요즘 젊은 애들 방식이겠거니 하고 억지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제 아들 민철이만이라도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는 모습이 기특하고 안쓰러웠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사가 끝난 저녁에 터졌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소갈비를 끊고 민철이가 좋아하는 잡채와 각종 나물을 무쳐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2층 제 집의 널찍한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다 같이 둘러앉아 오붓한 저녁을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민철아, 서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서 저녁 먹자. 인터폰 너머로 제 목소리는 설렘으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내외가 마지못해 2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는 그들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우와, 어머니. 이걸 다 언제 하셨어요? 민철이는 감탄하면서도 힐끗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고 서희는 아예 대놓고 피곤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냥 중국 음식 시켜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어요. 그 말에 제 얼굴에 웃음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식구 된 첫날인데 어떻게 배달 음식을 먹니? 어서 앉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아주 부드럽게 잘 됐어. 제가 며느리의 수저까지 챙겨주며 권했지만 서희는 갈비 한 점을 깨작 입에 넣고는 이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좀 안 좋네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때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어요. 아들은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보며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기 바빴고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과 굳어버린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불안석이었습니다. 결국 10분도 채 되지 않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올라가 볼게요. 정리할 게 남아서요. 그 말에 아들도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희도 슬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텅 비어버린 식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많던 음식들은 온기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식어 빠진 제 마음처럼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으며 꿈꿨던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저녁 식탁의 풍경은 첫날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사 첫날의 서운함은 애써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직 서로 어색해서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어미의 정이란 게 뭔지, 그래도 자식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민철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마른 오징어 조림과 멸치볶음, 장조림을 정성껏 만들어 반찬통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부르지도 않고 저녁 무렵에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죠. 내려오면서 보겠지. 작은 쪽지에 맛있게 먹으렴이라고 써 붙여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찬 봉투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3층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 제게 고맙다는 전화나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불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반찬통들을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가져다 준 바로 그 반찬통들이었어요.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은 내용물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들과 뒤엉켜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입맛에 안 맞아서 버렸어요 라고 말이라도 해주었다면 덜 비참했을 겁니다. 이건 음식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어미의 정성을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수거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이 집을 지은 게 과연 잘한 일일까요? 제 평생의 꿈이 이렇게 아픈 현실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음식을 만들어 3층에 가져다 주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주말 저녁에 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죠. 곧 민철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민철아, 이번 주말에 생일인데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다 같이 저녁 먹자 인터폰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며느리의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날 선약 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선약? 무슨 선약? 서울에 예약해둔 레스토랑이 있어서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하는 듯한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생일에 어미가 밥 한 번 같이 먹자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뜻에 따르고 있을 아들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끼리 재미있게 보내거라 힘없이 대답하고 인터폰을 끊는데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달린 차가운 인터폰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저 네모난 기계가 이제는 2층과 3층을 갈라놓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목소리는 들리지만 마음은 전해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벽 말입니다. 제 꿈의 집은 어느새인가 층층이 분리된 서로에게 무관심한 하숙집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싸늘한 침묵만이 감도는 그런 이상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2층과 3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더 두껍고 높아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던 감정이 이제는 체념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한 건물에 산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저는 아들 내외의 그림자조차 구경하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엘리베이터였어요. 2층 제 집과 3층을 잇는 유일한 통로인 그 좁은 공간은 제게 매일같이 아픈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잔인한 장치였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현관문을 나서면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아들 내외겠지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바보같이 희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 오늘 아침엔 얼굴 한번 보겠구나. 잘 다녀오라고 인사라도 해야지. 하지만 제 기대는 어김없이 무너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2층에 서지 않고 쌩하니 1층으로 직행해버리기 일쑤였어요. 제가 2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어떤 날은 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소리가 들리면 3층에서 다급하게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저와 마주치는 그 짧은 10초 남짓한 시간이 싫어서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니 이제는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피하기 위한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벌거벗겨진 채 길거리에 내쫓긴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토록 혐오스러운 존재인가? 내 얼굴을 보는 것이 그토록 끔찍한 일인가? 자괴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자식과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이 넓은 집이 이제는 나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군 국밥집은 시장통에 있었기에 저를 아는 상인들과 오랜 친구들이 많았죠. 그들은 제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큰 집을 지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 친구 몇몇이 구경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놀러 왔어요. 찬수가 정말 대궐이다. 대궐. 이야, 아들이랑 며느리랑 한 집에 사니 얼마나 좋으냐. 매일 얼굴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외로울 틈이 없겠네. 친구는 진심으로 부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며느리 얼굴 본 지 한 달도 넘었고 밥은커녕 말 한마디 섞어본 적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뱉겠습니까? 그것은 제 자식의 흉을 보는 것이고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좋고 말고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싹싹한지 몰라. 어제 저녁에도 맛있는 파스타를 해줘서 다 같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애써 웃어 보이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자식 때문에 제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대궐일지 몰라도 속은 텅 비어버린 흉가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 전체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어딘가 누수가 있는 것 같아 확인이 필요했죠. 2층인 저희 집과 1층 상가는 문제가 없었으니 남은 곳은 3층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큰 마음을 먹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십 번 망설이다 겨우 현관벨을 눌렀어요. 한참이 지나도 대답이 없기에 돌아가려는데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 서희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연 것이 아니라 문에 달린 안전고리를 건 채로 딱 사람 얼굴 하나 겨우 보일 만큼의 틈만 열어 보인 것이었어요. 그 좁은 틈새로 저를 쳐다보는 며느리의 눈에는 경계심과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퉁명스럽게 묻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용건을 말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 혹시 너희 집에 어디 새는 곳이 있나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괜찮은데요. 별 문제 없어요.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잠깐 들어가서 화장실이랑 베란다 쪽만 좀 봐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사람 사는 집을 뭘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보려고 하세요. 문제 있으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제가 들고 있던 고지서를 틈 사이로 낚아채듯 가져가서는 민철 씨한테 말해 놓을게요. 하는 말을 끝으로 제 눈앞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고 저 아이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는 제 집에서 제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잡상인이나 빚쟁이 취급을 받으면서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깊은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을 함부로 들어오려 한다는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요. 저 아이에게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귀찮은 외부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터덜터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더 이상 바보처럼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문전박대를 당한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모멸감이 이제는 차가운 분노와 어떤 결의 같은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이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2층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 3층 베란다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 유럽 여행 가서 프라하에서는 2박만 할까? 너무 짧지 않아?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파리 일정을 하루 줄이고
프라하를 3박으로 늘릴까? 대신 파리에서는 명품 쇼핑할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해 아들 민철이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저는 물뿌리개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유럽 여행? 명품 쇼핑? 그들의 대화는 2주간의 호화로운 유럽 여행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도시들과 묵고 싶은 호텔, 사고 싶은 가방 이야기가 쉼없이 이어졌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세상의 시름이라고는 한 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도착한 우편물 더미에서 건물 재산세 고지서를 찾아 꺼내 들었어요. 제 눈앞에는 1년에 2번 저를 압박하는 엄청난 액수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에 부과된 세금이었죠. 저는 재산세 고지서와 제 귓가에 맴도는 유럽 여행, 명품 쇼핑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관리비 한 푼 내지 않고 공짜로 제공된 수억 원짜리 집에서 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기반으로 호화로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안락함은 누가 제공한 것일까요? 바로 평생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이 건물을 짓고 그 세금을 묵묵히 내고 있는 저 박찬숙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과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고스란히 이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저를 기생숙주 정도로 여기며 자신들의 쾌락을 좇고 있었던 거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평생 이렇게 어이가 없는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은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 민철이가 2층 저희 집 배를 눌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철이 들었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 서 있는 아들의 표정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고 눈은 불안하게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은 우물쭈물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끙끙거리던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차가 좀 필요해서요. 차가 필요하다니? 지금 있는 차도 아직 괜찮지 않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차가 있어야 거래처, 사람들 만나기도 좋고 제 위신도 서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들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아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 며느리 서희가 시켜서 내려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들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독일제 세단으로 하나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공짜로 줬더니 이제는 수입차까지 사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위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면서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어머니가 너희에게 이 집 3층을 내어준 건 너희가 돈 걱정 없이 서로 아끼며 잘 살라는 뜻이었지. 흥청망청 쓰라고 준 게 아니야. 그리고 1층에서 나오는 월세는 이 건물 세금 내고 내 노후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하다. 나는 너희에게 차까지 사줄 능력이 없어. 제 단호한 거절에 아들의 얼굴은 금세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마 아내에게 호언장담하고 내려왔겠지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잘 돼야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은 오히려 제게 따지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내 힘으로 차를 사야지. 부모 등골 빼먹어서 좋은 차 타는 게 잘 되는 거니? 그건 망난이나 하는 짓이야.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분을 사귀지 못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3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3층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가 2층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어머니는 당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말했지. 무능력한 인간.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결국 제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띵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희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제 민철 씨에게 하신 말씀 다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차 한 대가 민철 씨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는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네요. 저희는 이제껏 어머니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존중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그 관계를 저버리셨어요. 저희에게 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이기심 때문에 저희의 미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상 저희도 더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어른으로 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초하신 일이니 앞으로의 결과도 모두 어머니께서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지난 1년간 제가 받았던 서름과 무시, 그 모든 것들이 이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응축되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가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런 것이라면 나도 더 이상 너희를 내 자식, 내 셔누르로 품고 있을 이유가 없겠구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 꿈의 결정체였던 저 아름다운 건물 위 3층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반드시 도려내야만 하는 악성 종양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서운함과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고 혹시나 하는 미련에 가슴을 쳤다면 이제는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얼음 같은 결심만이 남았죠.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관계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1층 상가 앞을 깨끗이 쓸고 2층 제 집을 정갈하게 정돈했습니다. 3층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는 생활소음은 그저 이웃집의 소음일 뿐 제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표정을 지어 보일까 차분하게 상상해 보기도 했죠. 물론 그들은 여전히 저를 유령처럼 피했기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제 안에서 그들은 이미 제 집에서 퇴거해야 할 점유자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섣불리 날뛰는 장사치 중에 오래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까지만 어미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고 그래도 저 아이들이 사람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 인생에서 저들을 도려내는 거야. 저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명절 준비에 나섰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와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